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프로. 책보다 별책 프로. 화음을 이렇게 노리고 다루는 매식이 있습니까? 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 판도라님 발제 기다리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아이고 오늘 제가 합니다. 더 반가우실 네, 그렇다고 끄시면 안 돼요. 가끔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줘야 네, 또 네, 제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순서만 바꿨어요. 다음 주에 네,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하실 겁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음악이란 대주제 다루고 있습니다. 뮤직. 네, 근데 음악 하니까 너무 할 게 너무 많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서 좀 가까운 데서 찾아보자 해서 이제 대중음악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대중음악. 와. 근데 요즘 대중음악 말고요. 저는 좀 더 예전으로 가보려고 해요. 네. 네, 이제 뭐 뉴트로 이런 정도 뭐 싹쓸이 90년대 이런 거 아니고 아예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원류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완전 시작으로. 판소리. 신중현과 엽전들 이런 거 나오나요? 그렇죠. 한국 근대사에서 이제 대중음악을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우리가 대중음악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K-팝의 조상을 찾아가는 건데요. 모든 현상이 갑자기 생기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환경과 조건들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퍼즐이 딱 맞춰지듯이 이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어떤 퍼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내역은 제가 궁금한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한국 대중음악사 개론이란 책을 좀 많이 참고했어요. 두꺼워요. 네, 장유정 교수와 서병기 기자가 같이 지은 책인데 2015년에 나온 책인데요. 15강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저는 1강이면 끝날 것 같아요. 이 15강 다 하려면 진짜 한 학기 해도 다 모자랄 것 같고요. 어떻게 그럼 시기적으로는 초창기? 완전 초창기 얘기를 할 거예요. 15강을 그냥 해주세요. 15강 가장 최근 거로. 마지막 걸. 아니 근데 15강이 2015년에서 끝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5년이 모자라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이거는. 시작으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책과 또 이제 여러 가지 사료들을 좀 더 참고하고 제 의견도 좀 많이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해서 워낙에 뭐 의견이 좀 갈릴 수도 있고 좀 여러분과 혹시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뭐 그냥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중음악이란 말 그대로 이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음악이잖아요. 그 대중이란 말이 붙은 게 음악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중 목욕탕, 대중 음식 아닌가? 대중 음식점 대중 말하는 음식점. 거죠. 네. 대중문화. 그까이 거 대중. 그거 대충 아니에요? 빼주세요. 그거 진짜 대충 하실래요? 방송? 대중 이렇게 붙은 것들은 대부분 보면 불특정 다수가 이제 대상이 되어 있죠. 네. 예, 대중이란 말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쓰이고 있는데 대중이 이제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매스미디어, 뭐 매스게임 이런 거 할 때 하는 그 매스, MASS예요. 근데 단순히 군중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모여 있기만 해서 대중이라고 부르진 않더라고요. 대중은 좀 더 이제 사회학적인 개념이 포함이 되는데요. 대중이라는 개념이 확립된 것 자체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18세기 중반 이후에 슬슬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사회가 막 바뀌기 시작하죠. 교통, 통신수단이 막 엄청 비약적으로 발달했고 사람들 생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맺는 관계도 달라졌고 집단으로서 보이는 특징들도 달라집니다. 이제 19세기 초중반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집단적인 형태를 대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이 대중이라는 집단이 사회 전면에 출현을 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이 대중들의 의견이나 대중들의 취향이 반영이 되고 이 동향을 좌우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사회를 헝가리 출신 사회학자인 칼 만하임은 대중사회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대중사회라고 부를 정도로 대중이 어떤 사회의 흐름을 좌우하는 이런 집단이 됐는데 그 대중은 이제 군중하고 그럼 뭐가 다른가? 이전에 보였던 인간들의 집단과는 뭐가 다른가? 하는 걸 이제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포괄성을 얘기하더라고요. 대중은 이제 성별이나 나이나 학력이나 신분 뭐 이런 개별적인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포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대중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 대중적이란 말을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경제학 석사 이상만 이해할 수 있는 경제 용어 이런 걸 대중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10대들만 좋아하는 브랜드 이런 거 대중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자동차가 딱 3대밖에 없어. 이거 누가 대중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포괄성이고요. 그다음에 익명성. 대중의 익명성은 여러분 늘 경험하고 계시죠. 우리도 악플. 익명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아니야? 묵사발? 네. 제 익명성이 있다고 지금 막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익명이랑 부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부캐가 뭐야? 부캐릭터. 결혼식에 던지는 거 말고요. 왜 갑자기 부캐가 나왔나 지금? 순간 너무 놀랐네. 이상한 썰렁한 개그하는 줄 알았어요. 띠로리. 편집. 대중 속에 숨어 있으면 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행동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이제 고립성입니다. 대중이라고 하면 엄청난 군집이 모여 있지만 사실 개별적으로는 그닥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인간을 뭐 섬에 비유하는 뭐 문학 작품들도 그쵸. 많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는 같이 농사 지어야 되니까 마을 단위 공동체가 결속이 엄청 강하잖아요.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막 이런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아파트 앞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알면 불편해. 오히려. 오히려 불편해하죠. 그래서 이제 좀 고립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대중으로서는 비슷한 취향의 옷을 입고 비슷한 음악을 듣고 하지만 개별 인간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비조직성이 있습니다. 대중은 언제든지 해처 모여가 가능한 거예요. 뭐 신분이나 어떤 이게 성별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모였다면 그것은 바뀌기가 쉽지 않죠. 근데 대중은 우르르 몰려서 어떤 조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 취향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흩어질 수 있는 겁니다. 팬클럽 같은 거 갑자기 몇만 명 막 늘어났다가 그 사람 인기 떨어지면서 팬클럽이 확 줄어서 다시 수백 명 단위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의 구독자 수가 예, 막 몇천 단위, 3천, 4천 막 올라가다가 어느 날 쭉 떨어져서 뭐 이렇게 뭐 1000이 될 수도 있고. 뭐 이 밖에도 이제 대중이 뭐 수동적이다, 감정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뭐 그런 얘기들은 패스하겠습니다. 엿장수 맘이니까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대중음악이란 어떤 것일까? 대중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넓은 의미에서 대중음악은 이렇게 앞서 얘기한 특징들을 가진 이런 대중들이 향유하고 즐기는 음악 전반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음악을 흔히 이제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예술음악과는 좀 구분된 개념으로 통속적인 성격의 음악이라고 보통 이제 생각들을 해요. 이 통속적이라고 하면 이 말 자체는 좀 저급하다, 뭐 비전문적이다 이런 인상을 좀 주긴 하는데 여기서 이 통속적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어떤 상업성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클래식에 비해 이거는 더 하급의 문화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앞서 말했던 대중의 특징 때문에 그 대중음악도 좀 방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중들이 포괄성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접근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음악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대중음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음악이. 그다음에 익명성 때문에 대중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 노래 별로더라. 그 노래 너무 좋더라. 이거를 되게 리얼하게 뭔가 필터 없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립성이라고 했는데 개취 존중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이렇게 휩쓸리기도 쉬워요. 그 순위에서 1위 하면 그 노래 좋은 노래인가 보다 그냥.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네.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좀 휘둘리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비조직성, 아까 제가 팬클럽 얘기했는데 연예인 팬클럽 갑자기 수만 명 몰렸다가 싹 사라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내 팬으로 우리가 구독자를 탁 잡았다. 그럼 이 구독자가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분들은 구독 취소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취소를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노력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은 못할까요? 그거. 버튼을 구독 누른 다음에 다시 눌러도 버튼이 반응이 없는 거죠. 네,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네요. 편집. 한국 대중음악사 개론이란 책에서는 대중음악의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좀 대중음악을 좀 더 좁은 의미로 별도로 정의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 정의에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요. 작사, 작곡가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대중음악이 되기 전에 옛날에 민요, 뭐 잡가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를 뿐더러 흘러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덧붙여 가사를 막 바꾸기도 그렇죠. 하고 추임새를 더 넣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지도 않고 몰라요. 근데 하지만 대중음악에서는 이게 하나의 작품이면서 상품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하죠. 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브랜드가 딱 붙는 거죠. 네, 그래서 표절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왜 네가
비슷한 걸 또 팔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유포되는 음악을 대중음악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또 거시더라고요. 원래 음악이라는 게 아주 극도의 현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음악은 연주하는 그 순간 그 공간에서만 원래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다가 이제 뭐 기보법이 좀 정리가 돼서 악보를 만들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음악을 다른 데서 이제 비슷하게 연주하는 게 가능은 해졌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때까지도 지난번에 작곡가가 저기서 연주했던 음악하고 오늘 내가 연주하는 음악은 똑같다고 말하기는 힘든 거죠. 연주자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는 있게 됐지만 그래도 특정 소수라는 거예요. 야외 공연하고 극장하고 생기고 했어도 수백 명 정도가 들었지 막 수천 명이 한꺼번에 한 사람의 음악을 듣기가 쉽지 않았죠. 물론 오케스트라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음악이라는 게 현장성이 아주 강했는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리를 증폭하는 기계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로 옆에 오지 않고 아주 멀리 있어도 들을 수 있게 되고 이걸 게다가 녹음까지 하게 됐어. 그럼 녹음하면은 지금 했던 음악을 똑같은 음악을 다른 데서 들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방송을 하거나 뭐 재생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막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언제 어디서든 똑같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어. 이거를 대량 생산하고 대량 유통하고 대량 소비를 하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음악을 듣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 그야말로 수천 수만의 대중이 된 거죠. 그러면은 녹음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대중음악이라고 하나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대중음악의 기틀은 잡혔으나 녹음이 없었다면, 녹음 기술이 없었다면 대중음악은 불가능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뭐 라이브하고 기타 치면서 통기타 치면서 불렀던 그 노래들은 그것도 그때도 녹음이 당연히 됐을 거기 때문에 대중음악이라고. 그렇죠. 녹음이 훨씬 더 먼저니까. 저는 대중이란 자체가 의견을 가진 일반 다수의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대를 반영하는 그 시대를 사는 네네. 일반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녹음보다도 그 시대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을 그 시대 사람이 불러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의견을 낼 수 있게 교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대중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설명 들으면서 좀 해봤고 네, 그것도 뭐. 그래서 예전에 서양음악 같은 경우도 세속음악이라고 분류됐던 노래들을 보면 그 방랑자들이 악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사랑 노래도 하고 누군가 풍자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네네. 그런 노래들을 할 때 그때는 음악이란 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클래식과 대중음악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그때는 교회 음악이냐 세속 음악이냐로 분류를 주로 하던 네네. 예,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세속 음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요즘은 하진 않지만 그렇게 그때 말했던 세속 음악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중음악과 좀 색깔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슷한 그 듭니다. 내용면에선 네.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중이란 말이 들어간 게 왜 다르냐면 그 시절에는 그들이 대중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계층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귀족이 듣는 음악과 평민들, 민중이 듣는 음악, 그러니까 대중이라기보단 그들은 민중이었기 때문에 대중음악이라고 아마 안 불렀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용어 자체는 뭐 어느 학자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가 되면서 대량 생산이 되고 대량 생산되고 확산이 쉽다는 건 지금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음악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갈 때도 있고 그런 영향을 뭐 반영한다면 세속보단 대중이 더 맞는 표현이라서 이제 그런 용어를 쓰게 되기는 했겠죠. 네, 의미로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 시절의 음악이 그렇게 그 대량으로 유포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뭐 어떤 지역에서 끝나거나 뭐 이랬던 특성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가지고 오면서 그게 좀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게 되어서 대중음악이라고 이제 조금 더 폭이 넓어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이라는 게 클래식도 좀 많이 대중화되기도 해서 팝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클래식이라고 말하는 그 부류의 곡들이 예전에 만들어진 곡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쿠스틱 악기들로 연주되는 곡 흔히 녹음된 것보다 직접 가서 듣는 게 더 좋고 좀 좋은 옷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가서 들어야 되는 곡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시기적으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계층 차이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들었던 음악들 근데 그 시대를 굉장히 풍미했던 대표했던 곡들인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기 때문에 클래식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중적인 클래식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대중음악에서도 우리 한국 대중음악이라도
야, 이건 클래식이지라고 표현하는 곡들이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시대 때 유행하는 유행가이든 아니든 오래 모두의 마음을 두루두루 시대를 넘나들면서 마음을 도닥여 준다면 정말 이미 클래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일단은 대중음악은 유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대중음악은 작품이자 상품이라고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라디오 생기고 유성기가 들어온 건 일제강점기거든요. 근데 일제가 그때 만들라고 해서 만든 군국가요 같은 것도 있었어요. 있기는. 뭐 친일가요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때 이미 판매를 목적으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인기 있는 노래도 있고 좀 뭐 묻히는 노래도 있었지만 당연히 이제 제일 잘 팔릴 만한 노래, 제일 잘 팔릴 만한 목소리를 음반에 실었습니다. 음반이 이때 이미 경제 논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죠. 대중음악이 어떤 음악적인 작품이자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중음악 자체가 이렇게 상품화됐기 때문에 대중음악으로서의 역할이 더 좀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전문적인 가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부분도 대중음악의 특징이라고 보시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민요, 잡가 이런 거는 그 아무나 막 부르고 구전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뭐 민요 가수 이런 게 개념이 원래 없었죠. 지금은 민요를 전문적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하는 개념으로 민요 가수 이렇게 따로 말하는 거지. 문화재로. 네, 뭐 거의 문화재 이런 거지. 이제 실제로 민요가 많이 불리던 시절에는 민요가 아무나 부르는 노래였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기생도 있고 명창도 있었죠. 있긴 했지만 기생은 어떤 민중들과 만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 찾아오는 몇몇 양반들이나 중인들만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판소리를 했던 이제 소리꾼들이 좀 지금의 대중가수와 비슷한 역할을 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명백하게 대중에게 유통하기 위해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분들을 이제 대중음악가라고 부르죠. 한국 대중음악사 개론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음악이란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대중들이 향유하고 즐기는 음악을 대중음악이라고 한다. 근데 이 대중음악은 특히 작사가 작곡가가 자기 이름을 걸고 음반 같은 이제 대중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유통시킬 목적으로 만든 작품이자 상품이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가수나 연주자가 연주를 한다. 이런 정도로 뭐 개념을 좀 잡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국 대중음악으로 이제 가볼까요? 한국 대중음악은 한국 사람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대중음악이겠죠.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 이 대중음악을 들을 만한 대중은 언제 출현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대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함께 등장을 하잖아요. 자본주의, 산업화, 도시화, 교통통신 발달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갑질 얘기할 때 신분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신분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쇠락을 하면서 대중이 출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겠죠. 신분제가 경고하면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함께 즐기는 문화가 어렵잖아요. 양반끼리 놀고 평민은 평민끼리 놀고 중인은 중인끼리 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1894년에 갑오경장이 있었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운 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 고종 31년에 그때 이제 청일 전쟁이 한창일 때였어요. 근데 일본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막 압박을 합니다. 청나라를 좀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수중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죠. 조선 내부에서도 일본이나 중국 보니까 근대화 해가지고 뭔가 되게 좋아졌던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체제를 좀 많이 버리고 근대적인 체제를 확립하려고 이제 개혁을 한 게 갑오경장이었어요. 이때 법적으로 신분제를 철폐해 버립니다. 이제 그런 거 안 쳐줘라고 철폐를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실제로 사회적으로 이제 신분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죠. 당연히 오래 걸렸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분제가 그냥 없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 천민 신분에 들어있던 기생이나 광대가 이제 면천이 됐어요. 천민이 아니야 더 이상.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천민이었을 때는 사는 곳도 제한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경제활동 같은 것도 제한이 있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니까. 뭐 이것도 당연히 인식이 바로 바뀌진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음악인이나 연예인을 뭐 딴따라 이렇게 부르는 거는 우리 최근까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음악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딴따라 한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 막 이러면서 반대하고. 근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20세기 후반까지도 좀 많이 이어져 왔는데 그리고 이 신분제가 철폐되기 전에는 사회적으로 그 지배층인 양반이나 중인들은 풍류방이란 곳에서 시조나 가곡을 즐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객이라고 해서 그 시조나 가곡을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풍류방이라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간 카페 같은데 자기들끼리 사랑방 같은데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발표하고 시조 확 읊고 막 이렇게 살롱 요즘 다시 유행이던데 살롱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풍류방이라는. 그리고 민중들은 노동요 같은 거를 많이 불렀죠. 민요를 일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달라요. 양반들은 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민요를 부를 일이 없어요. 이 민요는 게다가 지역색이 되게 강한 토속적인 민요였어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이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역색도 강하고 그래서 막 경기 민요 다르고 그 전라지방 민요가 다르고 우도 좌도 다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 엄청 지역색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9세기 되면서 전문 소리꾼이 등장을 해서 이 소리꾼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막 공연을 하는 업으로 삼았어요. 이게 어쩌면 초기의 어떤 대중가수의 원류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주로 불렀던 이제 레퍼토리는 판소리하고 잡가. 흥선대원군이 판소리를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갖고 고종 황제도 흥선대원군의 영향을 받아서 그 둘이 관계는 그렇게 안 좋았지만 판소리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잡가를 엄청 좋아했는데 그 명창 박춘재라는 분의 잡가를 특히 좋아해가지고 궁으로 불러다 듣기도 하고 그 음악 담당 벼슬도 주고 막 그랬대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소리꾼들은 쇠락을 합니다.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있죠. 서편제. 그 서편제 배경이 1960년대거든요. 그 소리품 팔면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소리 들려주고 밥 얻어먹고 하는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소리꾼들이 점차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1865년에 경복궁 중건 사업할 때 전국에서 노동력을 이렇게 뽑아왔거든요. 차출해서. 이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노동요가 다 다르잖아요. 네. 경기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노동요가 달라. 근데 이 사람들 여기서 막 이 노래 부르고 야 니네 그런 거 불러?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서로 배우는 거죠. 저것도 재밌는데? 쟤네 우리랑 다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혼합되고 지역적으로도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적으로 교류를 한다는 건 비슷한 음악을 같이 즐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니 해도 대중매체죠. 추금기, 유성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유성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에디슨이 유성기를 발명한 건 1877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1880년대 뭐 독일 상인들이 갖고 왔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본격적으로 소개된 거는 1899년 즈음인 것 같아요. 그때 보면 당시에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에 유성기 시청회라는 광고가 실렸어요. 이게 뭐냐면 유성기를 어디다 설치를 해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내면 소리를 들려주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근데 뭘 들려줬냐 하니까 뭐 필이나 검은고 소리 이런 걸 들려줬대. 그러니까 전통음악을 주로 들려줬겠죠. 그러다가 1900년대로 넘어가면서 신문에는 이제 유성기 광고가 실리기 시작해요. 사라고. 되게 좋다. 사라. 근데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문화생활의 필수품. 가정 단란의 일대 재료 이렇게 광고를 한대요. 이걸 사갖고 같이 온 가족이 이걸 들으면 가정이 단란해진다. 탐난다. 음악을 같이 들어라.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1911년에 유성기 한 대가 25원이었대요. 오 비싸다. 근데 그때 5급 공무원 월급이 30원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거의 다 줘야 되는 거니까 사실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았죠. 근데 이제 신문에 광고를 할 정도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싶어. 뭐 그런 생각. 그렇죠. 그리고 1927년에는 경성방송국이 개국을 합니다. 이제 라디오가 생기는 거죠.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대중음악이 전파되는데 아주 크나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쵸. 라디오에서 노상 말만 할 수 없잖아. 노래를 틀어야죠. 그쵸. 물론 이제 유성기도 비싸. 그리고 라디오 수신기도 비싸. 그러니까 완전히 대중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다방 같은 데서 유성기를 사서 놔두고 라디오를 틀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그죠. 들으러 오는 거예요. 몰려서. 커피 이 시커먼 물이 뭐야 이러면서 그걸 마시면서 사과차 그러니까. 마시면서 노래 듣고 달걀 하나 탁 계란 떨어뜨려. 띄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소리가 밖에까지 막 새 나오니까 창문 밖에 다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막 창문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레코드 소리 자체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 유성기를 이렇게 미국의 음반사인 빅터사에서 고종 황제한테 갖고 가서 궁궐 안에서 이거를 시연회 같은 걸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통식의 유성기를 설치해 놓고 이 고종 황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명창 박춘재를 모셔다가 이 나팔통에다 노래를 하라고. 그다음에 노래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다시 이렇게 빙빙빙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고종 황제가 깜짝 놀라면서 춘재야 어서 나오너라. 네 수명이 10년은 감하였겠구나. 이러면서 막 깜짝 놀랐대요. 목소리가 여기서 나오니까. 10년 감수란 말이 생겼어요.
와. 수명이 10년이 줄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전에 왜 사진 보고 영혼이 거기 담긴다고 해서 사진 찍히면 죽는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목소리가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헉, 너의 영혼이 뺏겼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끼는 사람인데. 그 10년 감수가 여기서 나왔다는 와, 얘기가 되게 재밌죠. 그렇구나. 이제 유성기가 슬슬 보급되고 있다는 증거가 또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1900년대 초에 컬럼비아사나 빅터사 이런 미국 음반 회사들이 우리나라 소리꾼들 음반을 만들었어요. 1908년에 빅터 레코드가 100여 곡의 음반을 취입을 했대요. 100여 곡이면 엄청 많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음반사가 소리꾼들의 음반을 하려고 하면 소리꾼들을 미국까지 데려가긴 힘드니까 일본에 데려가서 일본에서 녹음을 하고 제작은 미국에서 제작을 하는 거야, 레코드를.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죠. 대륙을 막 오고 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철수를 합니다. 아하. 경수국치 이후에 그 자리를 일본 음반 회사가 이제 그 자리를 딱 이어받죠. 그래서 그게 일본 추금기 상회였는데 일본 추금기 상회는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의 풍류방에서 가곡을 읊으시던 가객들과 기생들을 일본에 데려가서 1928년까지 500종의 전통음악 음반을 제작하고 발매를 했다고 해요. 이게 팔리니까 만들었겠죠. 그만큼 유성기가 이제 보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매일신보 1911년 10월 14일자에 보면 근대 판소리 명창으로 꼽히는 5명의 사진을 탁 담은 광고가 실렸어요. 급고 급히 알립니다. 이런 광고인데 판소리 음반을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순, 문영수, 김홍도, 박춘재, 유명갑 이런 사람들의 판소리가 담긴 음반인데 이분들이 이제 1911년 1월 30일에 일본 도쿄 가갖고 판소리랑 경기민요 음반을 취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유성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 추금기 상회가 주도해서 신문 광고를 낸 거죠. 이런 새 음반이 나왔으니 사라. 요즘으로 치면 김나박이 같이 한 앨범. 뭐야? 김나박이 오장박 아니야 오장박? 오장박? 오장박은 뭐야? 김나박이밖에 몰라. 오장박 몰라? 오씨가 있나? 오태호.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김나박이는 지금 무슨 알잖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장박도 모르고 김나박이도 네, 모르고. 그거 뭐예요? 와, 우리 아, 세대가 지금- 진짜. 이분은 대중매체를 너무 안 본 거야. 단란하길 포기했습니다. 이분은 클래식만 했던 거야. 직접 어쿠스틱하게 온 가족이 피아노 치고. 자 어디 너는 김나박 바이올린을 스타일을. 켜거라 나는 피아노를 칠 테니 뭐 이런 거죠. 베토벤, 네. 슈베르트, 모차르트 들어야지. 김나박이는 무슨? 이게 뭐야? 그쵸. 난 지금 썰렁개그 하나 하는 줄 알았네. 여기서 퀴즈 내도 될 것 같아요. 오장박을 아시는 분, 김나박이 아시는 분. 그렇게 해요. 저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 댓글 좀 어. 달아주세요. 이러면 이제 나이 나온다 또. 자 이번 거는 맞추시는 분이 저희한테 100원 기부해 주시는 걸로. 아 뭐? 김나박이는 그 노래 잘한다고 사람들 대중들이 인정해준 가수니까 한국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뭐 박효신. 아니, 지금은 이제 싹쓸이죠. 아. 노래 잘하고 못하고 필요 없어요. 싹쓸이가 다 쓸었습니다. 싹쓸이가 뭐예요? 와 이거 그냥. 그렇다. 아니야? 아무튼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는 20세기 초반에 대중음악이 슬슬 태동하기 시작했다. 아이. 로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다. 그죠? 네. 네. 한국 대중음악의 음악적 바탕을 그럼 좀 살펴볼게요. 판소리. 그렇죠. 그런 전통음악이 일단 첫 번째의 민요. 그 바탕인데요. 그 민중들이 주로 향유하던 토속 음악은 민요나 잡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대중음악으로 넘어오는 초기 단계가 신민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새로운 민요라서 신민요라고 부른 거예요. 예전에 민요랑 조금 다르긴 한데 민요스러운데?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민요나 잡가에서 후렴이나 가사나 제목 이런 거를 차용을 하기도 하고요. 전통 악기인 가야금이나 장구로 반주를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약간 외래 리듬이 약간 섞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묘한 혼종인 거예요. 민요 같긴 한데 달라. 그래서 이게 전통 창법에 원래부터 익숙했던 이 기생들이 1930년대가 되면 대중가수로 막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민요를 많이 불러가지고 신민요의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신민요의 대표작이 아리랑인데요. 여러분 아리랑 하면 어떤 선율이 떠오르세요? 아리랑 어떻게 불러요 그러면? 해봐 시작. 구슬프게. 이거를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게 전통 아리랑이라기보다 이 신민요 아리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전통은 이게 뭐야 그럼? 원래 아리랑이라고 하면은 지역마다 되게 다양하게 있는 그렇죠.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르죠. 딱 하나가 네네.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맞아. 아리랑이라던가 아라리라던가 뭐 이런 후렴이 들어가고 이러면 다 아리랑이라고 부르는 그죠, 거예요. 그죠. 밀양 아리랑. 응. 날 날 좀 좀 보소. 보소. 날 좀. 그것도 아리랑. 뒤에 저희 가면 어머니 아리랑 밀양 나오잖아요. 살아요.
TMI. 네, 정선 아리랑 이런 건 엄청 그 느리고 그죠. 막 그 한이 서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가사가 길어요. 막 네. 무슨 아리랑이 엄청 많은 거 하여튼 어디 그쵸. 아리랑 무슨 아리랑 진도 뭐 아리랑. 너무 많아요. 그렇다가 이 아리랑에서 제목이나 후렴이나 가사 뭐 이런 걸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오면 그냥 아리랑이라고 불렀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아리랑 선율은요 1926년에 개봉한 나운규의 영화 뭐겠어요? 아리랑. 그렇죠. 아리랑의 삽입곡입니다. 거의 뭐 주제가 그때 이런 처음 건데 만든 거예요? 이때 이걸 정리해서 넣은 이 선율이 우리에게 지금 그냥 아리랑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정리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아리랑이 경기 지역 그쵸, 아리랑, 예, 경기 지역 아리랑을 편곡을 한 거죠.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약간 변형을 해서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은 경기 아리랑의 원 모습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초창기 형태로 그때 아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발매를 했던 음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자료고 그렇기 때문에 음질이 좋진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몇 개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먼저 1930년에 발매된 최동원의 아리랑입니다. 이때 특징이 보니까 이때 음원을 찾아 들어보니까 전주가 너무 길어요. 40초, 1분 막 이래요. 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직 전주 중이야? 네, 아직 전주야? 노래를 한 절을 다 연주를 하더라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풍년이 와요 풍년이 와요 이강산 삼천리에 풍년이 와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아는 그 네, 아리랑은.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가사가 이제 풍년이 와요 이거가 1절이고 2절 가사가 따로 있고 우리가 아는 나를 버리고 가시님 그건 3절인데 이 당시에 현실을 반영한 이 3절이 오히려 삭제된 채로 발매를 많이 했대요. 3절 넣지 말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아리랑을 또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네. 와, 되게 신선하고 좋네요. 이거는 강석연이라는 분의 아리랑입니다. 좀 더 전통적인 느낌이 강하죠. 마이너가 됐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라라기는 바람나고 인생이 늙기는 구름 같아 이 분위기가 분위기랑 그 화음이 변하는 게 약간 공포 영화 같은 거 나올 것 같아요. 나 좀 무섭다는 생각이 소름 돋는 약간 네. 그런. 아니 근데 되게 묘하네요.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와. 같은 아리랑인데 이렇게 다른 곡조와 다른 네. 느낌으로 가사도 다른 걸 붙였고 이색적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노래를 이렇게 변형한, 그러니까 완전히 창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리랑 이렇게 변형한 음악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절은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아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표절이 아니라 그냥 샘플링인가? 샘플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노래 아까 부르는 것도 거죠. 그렇고 지금 것도 그렇고 한 잔들 하시고 부르는 것 같은데. 녹음 상태 때문이지 아, 않을까. 그런가요? 여러분 그 녹음 상태가 아주 그 잡음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 LP 자체가 SP, LP 이런 거가 소리가 멀쩡하게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처럼 좋은 것 편집이 됐겠어요. 요즘에는 그렇죠. 뭐 하다가 여기 틀렸네 그럼 거기서부터 하고 붙이고 이러기도 하는데 아, 한 큐에 가야지. 네, 한 큐에 가야 되니까. 레코드판 빙빙빙 돌면서 깎아내면서 녹음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앞에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LP판이 그런 거예요? 깎아내면서 네, 녹음하는 이렇게 거예요? 기계가 깎아내요. 그 홈이 파져 있잖아요. 그 홈이. 거기에 네. 그 홈이 그 파형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바늘을 올리면 똑같이 그걸 재생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도자기 같은 거 왜 물레 돌릴 때 네. 바늘을 도자기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똑같이 녹음처럼 하면 거기에 소리가 들어가요. 와. 그래서 나중에 그 똑같은 바늘로 그렇게 한 적 이렇게 하면- 있었어요? 그건 실험이 있었어요. 그런. 와. 그걸 이제 상용화 시키진 않았죠. 그래서 레코드판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음질이 나빠지는 이유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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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이 이제 닿으니까. 마모가 마모돼서. 되니까. 네, 그래서 잡음이 자꾸 그렇구나. 생기고.
그 뭐지 추리 소설 같은데 그런 거 나왔는데 도자기 물레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대화가 담겼다 막 이런. 아 그래요? 아니 요즘엔 다시 LP가 네. 한정판으로라도 맞아요. 다시 많이 찍고 나오잖아요. 다들 찾고 있어가지고 관심이 생겨서. 그래서 오히려 LP 녹음하는 게 요즘 더 비싸졌다는 소리. 맞아요. 저도 LP 사고 그랬던 세대예요. 저 다 버린 거 엄청 후회해요 지금. 아 그래요? 저 김원준 LP도 친구들이랑 LP를 던져서 깨고 막 이런. 엄마한테 혼나야 되는데. 백판이라고 알아요? 백판 LP. 아.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클럽에서 DJ 하셨던 분이세요. 오. 그때 우리 집에 그래서 어깨 LP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판 어쨌어요, 돌리고 이거. 놀았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건 듣는 목적이 아니지. 막 날리고 표창 날리듯이 휘 해서 날리고. 아, 나도 전축이 버렸네요. 고장 나면서 다 버렸어요. 그렇죠. 아 맞아요. 저희도 버리지 말 걸. 많았는데. 일단 전통 음악이 이렇게 첫 번째 아. 요소고요. 두 번째는 서양 음악이 아주 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 시절에 양악대와 교회 음악, 학교 음악을 통해서 서양 음악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했거든요. 양악대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서양 악대인 거예요. 그 1882년에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의 관제나 군제도 개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유학을 한 최초의 양악 전공자인 이은돌이라는 사람이 군악대를 맡아요. 그래서 서양 음악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1900년에 최초로 서양식 군악대인 양악대가 생겼습니다. 고종 황제의 50회 탄신일 축하연에서 이들이 이제 첫 연주를 했대요. 근데 이때 쓴 악기들이 보면 플룻, 피콜로, 오보에, 클라리넷, 색소폰, 트롬본, 베이스, 튜바, 트라이앵글, 글로켄슈필, 드럼, 탬버린, 심벌. 본격적이죠. 브라스 밴드. 네, 완전 브라스 밴드. 진짜. 글로켄슈필은 이 실로폰 같은 악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군악대니까 벨리라를 썼을 것 같은데 실로폰을 들고 가슴팍에 들고 이렇게 치는 것 같은 느낌? 하여튼 그런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군악대가 군대에서만 연주를 한 게 아니라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파고다 공원에서 정기 연주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을 상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러 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군대 해산되고 뭐 황실 예산 줄어들고 하면서 이왕직 양악대로 이제 바뀌었다가 결국은 1915년에 해산을 했는데 이들이 연주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서양 음악을 이제 처음 듣게 된 거죠. 이들이 연주하는 건 사실 서양 클래식이었겠지만 오 저런 악기가 다 있어. 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학교 밴드가 이제 차츰 생기기 시작합니다. 1910년경에 숭실전문대학에서 합창대, 밴드부, 관현악부를 만들었대요. 뭐 본격적이죠. 그리고 전국 순회 연주를 했대 이 애들을 데리고. 와 지금도 하기 힘든데 이거는. 그 1928년에는 경성제국대학 관현악단, 또 1930년에는 연희전문대학 관현악단도 창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문화인 거죠. 이 관현악단을 만들어가지고 서양 음악을 하면 뭔가 좀 인텔리 같은 느낌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양악대와 학교 밴드, 뭐 관현악단들이 장르로 보면 서양 고전 음악을 연주를 했지만 이들이 대중을 위한 공연, 뭐 순회 공연도 하고 정기 공연도 하면서 일반인들이 서양 악기나 서양 음악에 이제 친숙해지는 계기가 됐잖아요. 이 이후에는 서양 음악을 번안해서 발표를 하면서 더더욱 서양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20, 30년대 대중음악 이제 중에 한 곡을 좀 들려드릴 건데요. 그 1929년에 음반이 발매됐던 이정숙이라는 분이 부른 낙화유수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 작곡한 최초의 창작 가요라고 합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우와. 서양식 음악 어법을 따르면서도 우리나라 전통 박자와 비슷한 3박자로 만들었어요. 서양 음악이 대부분 2박자나 4박자였대요. 근데 이제 3박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느낌도 나고 서양 느낌도 나고 뭐 이랬던 거죠. 한번 들어보시죠. 왜 우리 아는 노래 그거예요? 비슷하죠, 뭐가. 듬뿍 세. 그 오빠 생각. 맞아. 일부러 전주를 길게 해서 그 다음번에 틀어놓고 부르려고 한 거 아닐까? 이 당시에 MR이네 이게. 그러니까 아하. MR 서비스. 가사가 잘 안 들려요. 한 글자도 못 알아들었어.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창작 가요라고 하니까 뭔가 그치, 그 번안한 거는 많았는데 그죠? 네 직접 만든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아까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셨잖아요. 그 오빠 생각이 1930년 노래입니다. 와우.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전주가 MR이네 MR. MR이다 진짜. 한번 들려줘야 되긴 했나 보다. 다 그러네. 모든 노래가 전주를 한 절을 다 연주를 해요. 그 다음에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노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으로 한번 다 들려주는 응. 거네요. 근데 좋다. 목소리가 피리의 소리 같아. 어린이 같기도 하고. 아이가 부르는 거. 이런 창법이 북한에선 좀 꽤 오래 남아 있었죠. 아. 북한 노래들이 약간 이런 느낌의 그 아. 소리를 쓰는 방법이나 비성을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다. 이 시절은 이런 목소리를 아주 좋은 목소리라고 여겼던 그랬나 봐요. 것 진짜. 같아요.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큰 영향을 미친 세 번째가 일본 음악입니다. 이제 일제강점기에 아무래도 일본 음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적극적으로 서양 음악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일본 노래가 번안가요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곡이 이 노래인데요. 이건 근데 지금 연주가 그 예전 건 너무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가야금 싱어송라이터인 이정표라는 분께서 연주하신 거예요. 이 노래 알아요. 이거 어디 영화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노래 엄청 익숙하지 않아요? 네. 최근에 미스터 트롯에서도 그분들이 이걸 불렀어요. 그리고 진짜 많은 트롯 가수들이 이걸 부르셨다. 그래요. 저는 어디 영상에 있는 거를 기억하는 거 보니 영화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노래가요. 제목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노래를 이풍진 세상, 이풍진 세월, 희망가, 탕자 자탄가, 탕자 경계가, 탕자 자탄곡, 청년 경계가 뭐 이렇게 온갖 이름으로 그래요? 발표를 했대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지금은 주로 이풍진 세월 아니면 희망가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노래 원곡이요. 네. 1870년대 후반에 미국 찬송가래요. 그래요. 네, When We Arrive at Home이라는 찬송가인데 제레미 잉갈스라는 작곡가가 만든 곡이고 이 미국 찬송가가 일본에 들어가서 유메노 소토, 그러니까 꿈의 바깥 뭐 이런 뜻인데 그걸로 거기서 엄청 인기를 끈 거죠. 근데 거기다가 좀 더 다른 가사를 붙이기도 하고 막 이랬대요. 그랬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풍진 세상, 뭐 이풍진 세월, 희망가 이런 걸로. 그러니까 미국, 일본, 우리나라를 이어진 어떤 음악의 연결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뭐 엔카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 들었던 노래들이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 엔카의 느낌이. 네네네. 사실 엔카도 일본 고유의 음악은 아니래요. 네. 그 외국의 서양 음악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막 부르던 이런 엔카를 나중에 이게 엄청 인기가 많고 하니까 전통의 것으로 뭔가 좀 이렇게 약간 확립을 포장이 시키면서 되나요? 포장을 한 거죠. 이미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은 그렇죠. 일본 음악 그렇죠. 거죠. 일본 고유의 뭐 일본에서 원래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는 전통이라고 볼 없습니다. 수 없다. 네. 이건 이따가 나중에 트로트 얘기하면서 네네네.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희망가 뭐 네. 풍진세상 검색해봤더니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경성 스캔들 아, 거기서 한고은이 불렀던 거랑 구남도에서도 나온 것 같고. 희망가로 그래서 많이 알려져. 그러니까 그 시절의 노래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넣었을 것 같고. 검정 고무신이라는 애니메이션 저 보진 아. 않았는데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완전 유명한 그리고 거기서도 자주 나오고 기영이 아버지라는 캐릭터가 있나봐. 맞아요. 술 먹고 힘들 기영이. 때 이 노래를 계속 불렀대. 만들어지긴 20년대, 30년대지만 그 이후에 5, 60년대까지 계속 불렀다는 얘기죠. 오빠 생각 지금도 부르잖아요. 지금도 그치. 교과서에 있나? 교과서에도 못 본 것 같아. 그런 노래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중음악이 이런 바탕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중음악사를 본격적으로 좀 시대를 좀 구분해서 네. 이렇게 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음악사를 시대 구분하는 게 되게 까다롭잖아요. 뭐 10년부터 20년까지, 20년부터 30년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음악 양식이라던가 그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 기술이라던가
뭐 산업, 그다음에 또 어떤 매체냐, 음악 관련된 어떤 제도는 어땠느냐, 정치 상황은 어땠고 그 사람들의 감수성은 어땠고 고려할 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이 한국 대중음악사 개론에서 분류한 거를 좀 바탕으로 여기서는 주로 음반 산업과 기술, 그다음에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 대중음악사를 시대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한 10개 정도로 구분하셨는데 저는 그중에 근대와 현대 초기 1960년대 정도까지만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2개로 할 수 있는데 구분. 어떻게? 서태지 전후. 그렇죠. 조용필 전후로 하는 분도 있어요. 아우, 저는 그러면 여행 스케치 전과 후.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먼저 태동기 1907년부터 29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전통가요나 이런 것들이 대중가요 모습으로 슬슬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예요. 아직까지는 뭐 대중음악이 뭐 제대로 됐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첫 번째 상업음반이 1907년에 나왔거든요. 요 시절에 나온 노래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들려드릴 게 묵사발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윤심덕의 사해찬미. 이게 1926년 곡입니다. 이바노비치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멜로디에 윤심덕이 가사를 붙였죠. 여기서 사의가 무슨 말이에요? 죽음 사자예요. 죽을 사자. 그러니까 죽음을 찬미하는 거예요. 되게 내용이 되게 독특하죠. 영화, 드라마, 뮤지컬 다 있는. 네. 너무 근데 재밌는 게 이 시절 1926년 노래, 100년 전 노래를 지금도 막 부른단 말이죠. 신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태동기를 지난 형성기 30년부터 40년까지를 형성기라고 보던데 그 음반 산업이 번성하고 이때 이제 장르가 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통가요라는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인데 재즈송, 만요, 유행가, 신민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때 유행하던 노래들을 좀 장르를 나눠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때 이 유행가가 지금 우리가 트로트라고 흔히 말하는 그 장르를 그땐 유행가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유행가 신나는 그렇죠. 재즈송은 뭐냐면 그러니까 본격 재즈만 말하는 게 아니라 팝이나 샹송이나 라틴 음악 같이 이렇게 서양 대중음악 영향을 받은 음악을 이때는 재즈송이라고 불렀대요. 재즈 밴드도 많이 생기고 막 빅밴드도 있고 블루스, 뭐 이렇게 스윙 이런 것도 막 나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장르에 비해 좀 향락적인 느낌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영어 제목을 많이 쓴다거나 이런 좀 서양 냄새가 물씬 나고 좀 이렇게 관능적이고 이런 노래가 많았다고 하고요. 재즈송은 뒤에 나올 노래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안 들어볼게요. 만요는 그 들으시면 딱 이런 노래가 만요구나 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영감님께서 솔직히 작업 비싼 양념이 많았겠다. 이거 아시죠? 네. 우리가 무슨 노래로 이거 제목이 서울구경. 뭐죠? 서영춘의 서울구경. 이 리메이크죠, 그러니까. 웃음소리가 아주 백미죠. 진짜. 이게 강홍식님의 그 유쾌한 시골 영감이라는 곡입니다. 1936년 작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믹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담의 노래 버전인 거죠. 네, 그래서 만요라고 노래로 웃기는 거죠. 해학과 풍자가 가득한 이런 노래고요. 유쾌한 시골 영감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좀 재밌는 노래들,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이런 스타일 뭐 이런 거 알아요. 많이. 그래. 나 어느 시대 사람이야. 그 광고 같은데 나왔던 거. 그런 데도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 재즈송이나 만요 외에도 또 트로트가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트로트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신민요, 재즈송, 만요 이런 거는 장르 이름이잖아요. 갈래명이잖아요, 음악에. 근데 트로트는 처음부터 이런 건 트로트 음악이네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일제강점기에는 트로트라는 말이 있긴 있었어요. 폭스트롯 같은 말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서양 음악의 리듬을 그런 리듬을 트롯이라고 해라고 이제 리듬을 부르는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광복 이후에 50년대 들어서면서 뭐 차차차, 왈츠, 부기우기, 탕고 뭐 이런 이름으로 트로트를 그 중에 하나로 쓰다가 나중에는 그게 장르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름을. 트로트라는 이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모두 트로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다 그 트로트 하면 다 아는 그건 거죠.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죠. 아까도 이제 제가 앵카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음악 트로트가 엔카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 시절에 엔카가 각자 좀 독자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주 초창기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게 원래 일본이 갖고 있었던 거라고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외색이냐라고 말할 땐 조금 좀 경계가 좀 애매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유행가 형태로 독자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트로트 말고 또 유행가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좀 색다른 장르인 거죠. 트로트 리듬에 맞춰서 하는. 근데 이걸 유행가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유행가였어.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안 유행해. 유행가가 지금 유행가는 좀 이런 거 아닌데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행가라고 부르긴 또 애매해진 거야. 이게 장르를 뭐라고 부를 이름이 마땅히 없었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뭐 성인가요, 전통가요 뭐 이런 맞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막 부르려고 했었었는데 그게 다 좀 장르로 들어가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로트가 초창기에는 이제 오음계의 단조 음계를 사용하고 두 박자 리듬을 주로 쓰고요. 대체로 슬픈 내용을 많이 다뤘어요. 상실의 슬픔 이런 것들. 대표적인 노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부둣가 등불 아래 눈물 젖는 아가씨. 이게 백미죠. 그때 이제 방송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주가 나올 때 막 MC가 소개를 해주고. 이난영 씨의 목포의 눈물.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이난영. 그렇죠. 그 당시에 아이돌이었죠. 1935년 노래라는데. 예, 뭐 이런 노래들이 이제 트로트로 발전을 합니다. 그 1907년부터 태동기와 형성기를 거쳐서 대중음악다운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바로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1941년부터 44년까지인데 이때가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이 완전 전시체제로 돌리면서 음반 생산, 유통 이런 거를 막 축소시켜요. 그런 거 할 게 어딨어. 지금 그거 다 모아가지고 뭐 전쟁에 내보내야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지. 네, 그러면서 음악을 뭐만 허용을 하냐면 궁극가요. 그러니까 친일 가요. 우리 다 같이 나가서 뭐 전쟁에 나가자. 뭐 이런 내용들. 하여튼 일제의 어떤 부역하는 노래들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암흑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 광복을 하잖아요. 광복 이후 대중음악이 당연히 꽃을 피우겠죠, 이제. 맘대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렇죠. 45년 이후에 한 57년까지를 재건기라고 보고 있던데, 그 전에 일제강점기 때 음반 제작의 기술적인 부분을 일본이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이제 떠났어. 그러면 대중음악계도 국내 자본과 기술로 음반을 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려 레코드라는 레코드사가 1947년에 첫 번째 음반을 발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좀 대중음악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재건하는 시절을 보냈는데 이때 근데 또 안타까운 게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그 음악도 북쪽의 음악과 남쪽의 음악이 별개로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하죠. 지금 북한 음악과 우리 음악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전혀 별개의 음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이 50년에 발발하면서 음반 제작이 힘들긴 했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음악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없진 않았어요. 계속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 시절에는 노래책이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노래책? 네, 저 사람들 그걸 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포크송 대백과. 뭐 그런 느낌의. 그리고 노래책과 그다음에 악극 공연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극이 있고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면서 하는 그게 대중들의 인기가 많아서 악극의 완전 전성시대였다고 합니다. 음반 제작이 뭐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이어지긴 해서 인기곡도 좀 있고 했는데 광복 이후에는 대중음악이 본격적으로 좀 서양음악 스타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재즈송이란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그 전통음악 스타일도 있고 일본 음악 스타일도 있고 서양 음악 스타일도 있으니까 서양 음악 스타일을 재즈송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죄다 서양 음악 스타일이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 나온 노래는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밤이슬 소리 없이 서라볼에 내린다. 고요한 달빛 속에 목탁 소리 저량하고 신라의 달밤. 궁녀들의 치마 소리 귀 밑에 간지럽다. 소개하는 게 참. 대방과 더불어 있어, 가요계의 패턴이. 선풍을 일으킨 현인씨의 신라의 달밤입니다. 신라의 밤이요 아주 젠틀하죠 노래가. 불국사의 동소리 들리어온다. 지나가는 나선내야
이런 노래들. 그다음에 이제 이게 47년 노래인데 47년에 똑같은 그 시즌에 요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은하철도 999. 비슷했는데. 갑자기 돈이 없을 것 같네요. 이거는 좀 이후에 80년대에 방송에서 부른 거라서 그때 완전 그때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아마. 이 노래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게 마녀의 전통에서 온 거겠죠 아마도. 이건 재미있게 하는 코믹송. 뮤지컬 곡이네요. 근데 멜로디도 쉽고 가사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꼭 웃음이 들어. 재밌어. 노래 좋다. 빈대떡 신사. 네. 없으면 집에 가서. 그렇죠. 그겁니다. 약간 창법이 허가 있어. 근데 이걸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들은 적은 저는 처음인데요. 굉장히 연륜이 느껴지고 여기 뭔가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어요. 뭔가 다 설명해 주는 것 같고 되게 흥미롭네요. 이 시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전쟁의 시대상을 반영한 노래들도 되게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 굿세어라 금수나. 이거 아시죠? 알죠. 눈보라가 그게 휘날리는 그 제목이에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게 그 굿세어라 금수나고요. 그렇구나. 이게 약간 드라마에도 나오고 나중에 막 이래가지고 그쵸.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것도 아시죠?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엄청 잘생긴 분이시죠. 남인수 선생님. 조각미남이시네요. 옷을 비고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이 노래도 들으니까 아시겠죠? 좋네요.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많은 피난살이 서른도 많어 그래도 그러니까 이 노래가 한많은 피난사. 이거 왜냐면 부산이 그때 그쵸. 피난민들이 있는 많이 도시였기 있었으니까.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밀고 올라가는 시점에 그래서 잘 가시오 잘 있어 그렇죠.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음악은 전체적으로 다 흥겨운 느낌이 나지만 가사들은 다 슬픈 슬프죠. 듯한 게 막. 아까 흥남부두도 그렇죠. 흥남 그 철수가 그죠. 엄청난 그쵸. 예, 국제시장에 잠깐 나오잖아요. 맞아요. 전쟁상을 그대로 노래에 많이 담았던 거죠. 그렇죠. 아, 단장의 슬퍼. 미아리 고개 뭐 이런 노래들. 네. 다 그게 이제 이 시절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40년대, 50년대 노래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많이 등장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한참 전인데. 예, 그렇죠. 그런 거 무시 못하죠.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노래방 갔을 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불러서 그래. 할아버지, 아버지랑 노래방을 갈 정도면 이분 와. 그 유성기 있었을 법한 집안이에요. 단란한 집안이네. 단란한 집안. 양반 집안이야, 양반. 이렇게 전쟁 중에도 음악으로 뭔가 마음을 좀 달래고 했던 이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이 이후에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부흥기가 옵니다. 1958년부터 74년 정도까지를 부흥기로 보던데 1958년에 LP 첫 음반이 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LP가 아니라 SP 음반이었는데 이거 SP는 앞에 한 곡, 뒤에 한 곡하고 두 곡 넣으면 끝인 거예요. 아, 그래서 한 곡씩. 싱글이네, 싱글. 그때 싱글이었는데 LP는 음반 하나에 한 10곡 들어가니까 그렇죠. 획기적인 거죠. 이제 모음집을 낼 수 있어요. 히트 모음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 그래서 음반 한 따블이 이때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양 대중음악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팝 스타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팝 스타일이냐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이냐 이렇게 양대 산맥이 되는 거죠. 이때 처음으로 좀 대중음악 시장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근데 악극단이 많았잖아요. 악극을 막 이렇게 하는, 극을 하는. 근데 그거 대신에 버라이어티 쇼가 인기를 얻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좀 극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이었다면 이제는 음악 위주의 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극보다는 음악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편곡에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때 댄스홀이 막 생겼대요. 노래 앞에서 이제 연주하거나 아니면 노래 틀어주면 막 춤추고 아, 춤바람이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송국이 KBS밖에 없었는데 50년대 이후에 MBC도 생기고 뭐 동아방송도 생기고 이렇게 방송국이 점점 더 생겨요. 그러니까 라디오 채널이 많아지고
대중음악을 더 많이 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건전가요, 국민가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승만 정권에서 그 공모해가지고 막 보급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노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노래가 이제 정권에서 막 퍼트린. 왜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트로트 이런 거 되게 슬프고 막 인생 서럽고 막 인생살이 괴롭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건전하고 힘이 되는 노래를 불러라. 막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1961년에는 박정희 정권에서 한국연예협회를 창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그냥 일반 음악인들하고 대중음악인들하고 당시에 미팔군 쇼에 출연하던 음악인들 다 하나로 묶어서 협회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미팔군 쇼에만 나가던 이 연주자들이 일반 무대에도 많이 설 기회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교류가 되고. 근데 그때 당시에 미팔군 쇼에는 그 미군에게 인기 있는 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노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우리나라에 와 있던 미국의 한 70%가 남부 시골 출신들이었대요. 미군들이. 그래서 컨트리가 엄청 인기였대요. 컨트리 음악이 완전 막 히트, 데이트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서부 영화가 막 인기가 스파게티 웨스턴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웨스턴 바로 음악도 엄청 그겁니다.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휘파람 한번. 뭐였지? 띠리리리리. 그거 휘파람 아닌데? 아닌가?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팝 스타일이 더 인기가 많고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 사람들이 연주를 많이 하니까 자기들이 카피했던 노래들을 많이 연주하고 그런 비슷한 스타일을 만들어서. 그리고 1965년에는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심의가 아하. 시작됩니다. 그전에도 검열이 있긴 있었는데 더 심해진 거죠. 이때를 대표하는 노래라고 하면 이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다.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진짜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이때 동백아가씨 외에도 뭐 섬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이런 노래들이 이제 유행을 했는데 이 트로트 장르들이 그 외색가요라고 해서 방송 금지를 그렇게 많이 당했대요. 아하. 외색이 짙다, 일본색이 짙다. 이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그 당시에도 이게 왜 외색이냐? 아니다. 이거는 너무 일본 스타일이다. 엔카 같다. 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절에 이 트로트 계열의 히트송을 많이 부르신 분들이 남진, 나훈아, 문주란, 하춘아 이런 분들이 이 시절에 아주 한 시절을 풍미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양대 산맥으로 팝 계열, 트로트 말고 팝 계열에는 요 노래가 딱 팝 계열 스타일입니다. 너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이게 근데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와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 트로트 계열의 노래와 팝 계열의 노래, 그 창법도 다르고 좀 이분은 한명숙 씨는 이 당시에 되게 지금으로 말하면 섹시 아이콘 같은 조금 더 관능적인 느낌으로 많이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이 노래가 일본이랑 동남아에서 엄청 인기가 많았대요. 아, 그때 나온 말이구나. 동남아 순회공원. 그런 거 동남아 순회공연을 마치고 막 돌아온 막 그러니까요. 이 노래를 프랑스 가수가 한국어로 불러서 음반에 막 실기도 하고 그랬대요. 너무 이 노래를 너무 좋아가지고. 와.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팝 스타일의 노래가 요런 노래가 있죠. 이 딱 연주 자체가 브라스 맞네. 위주의 그냥 노래 안 부르면 그냥 미국 팝인가 싶을 정도예요. 최희준 씨의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목소리 되게 좋다. 너무 좋죠. 데이트에 좀 늦게 가면 하루 종일 말도 안 해 What shall I do 우리
올드미스 노처녀라는 얘기잖아요. 노처녀 히스테리를 막 얘기한 노래예요. 남자 새아미 이맘처럼 젊은 여자와 인사만 해도 누구냐고 꼬치꼬치 오헬 영어가 막 들어가죠. Oh help me 이런 거. 되게 그리고 반주나 이런 게 되게 세련돼요. 멋있네요. 근데 이 노래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지금 들으니까 되게 또 색다르고 좋죠. 근데 목소리가 이게 따뜻하고 너무 좋으시죠. 포근하고 반했어요. 좋다 좋다. 이런 노래들이 이제 요 시절에 아주 한 시대를 풍미했고요. 60년대 후반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분들 많이 나옵니다. 또 패티김, 윤복희 이런 분들이 완전 휩쓸었고요. 요때 이 작곡가들 막 기록윤, 이봉조, 박춘석 이런 작곡가들이 막 히트곡을 어마어마하게 써내고요. 그 히트 제조기. 히트곡 제조기. 박준석 작곡가는 거의 한 달에 몇십 곡씩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때 이후로 이제 70년대로 넘어가면 뭐 신중현을 필두로 한 뭐 소울 가요 이런 게 유행해가지고 비트도 강하고 막 일렉트릭 사운드 나오고 그루브가 막 넘치는 이런 커피 한 잔 이런 거 있잖아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이때 그리고 무슨 시스터즈가 엄청 유행했나 봐요. 김 시스터즈, 현 시스터즈, 정 시스터즈, 영 시스터즈, 김치캐츠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울릉도 트위스트도 이때 노래고 그 자니 브라더스가 부른 빨간 마후라도 70년대 이때 나온 노래고. 빨간 마후라는 네. 그 노래는 공군에서는 아직도 부르시는 것 같던데. 빨간 마후라. 70년대 되면서 이제 포크송이 유행하면서 지금 복고 이런 거 할 때 흔히 얘기하는 노래들이 요쯤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이 이후에는 정말 이렇게 뭐 시기를 묶는 게 아니라 1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딱 하고 다음 주에 2부? 이게 반응이 좋으면 제가 다음에 이 이후 70년대 이후를 한번 대박. 이렇게 반응 괜찮으면 오늘 방송이 뭐야 뭔가 좀 더 나올 줄 알고 막 검색해보고 있었는데 딴짓하지만 집중하라고요.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흥미가 더해가는 가운데 다음번 예고가. 아무튼 이제 이 이후로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2020년에 코로나19 이후로 음악 산업이 또 한 번 크게 변혁을 좀 맞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흥미롭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고 저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바탕을 오늘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어요. 사실 그 후반에 들었던 네. 그 옛 음악들은 종종 영화나 이렇게 해서 들은 적이 있지만 그때 음악도 참 좋다 이러고 넘어갔던 건데 지금 또 설명도 듣고 또 귀담아 영상까지 해서 들으니까 저는 되게 새롭고 좀 재미있었어요. 매력도 많이 받고. 음질은 안 좋지만 그 감성이 너무 느껴지는. 맞아. 이래서 LP를 다시 찾아 듣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저는 되게 재밌었고 약간 조금 더 가까운 시대의 음악이랑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가지고 되게 아쉽고요.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달면 되나요? 그 작년에 저하고 판도라님하고 그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들 앞에서 이렇게 재롱잔치처럼 공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곡들을 부모님들이 좀 한 뭐 20대, 30대 요때 한참 즐겨 들었을 곡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면서도 그 노래들을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감성이었어 하면서 좋은 노래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 DJ 엿장수님께서 엿DJ께서 틀어주시는 걸 들으면서 야 이게 이런 감성이었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그 부모님 세대가 들었던 것도 그런 거 느껴져가지고 2부 가야 됩니다. 네. 가야 됩니다. 네. 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초창기를 좀 더 보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음악이 지금 이제 서양 음악의 양식을 따르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악의 바탕이 그냥 서양 음악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대중음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정서를 담고 있는 노래고 지금 트로트가 아니어도 트로트가 아니라 뭐 댄스나 발라드여도 아니면 혹은 R&B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는 이 뿌리에서부터 뭔가 같이 온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뤄보고 싶었고요. 제가 이제 맛보기로 노래들을 이제 편집해서 조금 짧게 들려드렸는데요. 저희는 사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유튜브 채널 책보다 별책 부록 채널에 오시면 재생 목록으로 제가 만들어 뒀습니다. 유튜브에서 책보다 별책 부록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채널에 재생 목록 하시면 요 노래들을 쭉 한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오셔서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즐거우셨다면 좋겠고요. 우리가 듣고 자란 노래는 아니지만 지금 들어도 좋은 어떤 감성들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오늘 방송에서 건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 1강인 거예요? 아까 70년 전까지 했던 내용이? 아 이게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 절반 엿장수님이 딱 하신 데가 책의 딱 절반 정도. 그러면은 딱이네요. 2부를 하셔야겠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우리 못다한 이야기 뭐 이런 특집으로 해서 한번 2부를 한번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해야죠. 네, 책보다 별책 보록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 2부 계속됩니다, 여러분. 꼭 구독과 다음 주에도 좋아요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엿장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묵묵히 뜻을 밝힌 목수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DJ 엿이었습니다. DJ 엿띠. 이상해. 아 재밌었어. 엿띠.